매일 밤 전쟁을 치르던 위층 남자가 결국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작년 겨울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밤 11시 나는 또다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쿵, 쿵, 쿵. 테이블 위 머그컵이 미세하게 떨렸고 천장 조명에서는 하얀 먼지가 춤을 추듯 떨어져 내렸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이 소음은 이제 내 불면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버렸다. 대기업 과장 이지영, 45살. 회사에서는 완벽주의자로 통했고 모든 일을 계획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2층 간 소음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꽤 까다로운 사람이다. 수건은 색깔별로 정리해야 하고 리모컨은 정확히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진 지 10년. 내 공간에 대한 집착은 점점 강해져만 갔다. 처음 소음이 시작됐을 때 나는 분노했다. 무례한 사람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 내 머릿속은 온통 편견으로 가득 찼다. 아마 젊은 부부일 거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려심이 없으니까. 아니면 외국인일지도 모른다.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겠지. 나는 천장만 보았지 그 위에 사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 참고 참았다. 한국 사람 특유의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하는 마음?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다. 올라가서 따지고 얼굴 붉히고 앞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한계였다. 내일 아침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승진이 걸린 자리였다. 그런데 위층 소음 때문에 자료 검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현관으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다.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언급하자.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분노인지 흥분인지 구분이 안 됐다. 8층 802호. 문 앞에 서자 더 선명하게 들렸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 아이가 있구나.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렸다. 틈새로 보인 건 30대 후반 남자의 얼굴.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후드티는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다. 저게 아빠라고?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 아래층 사는데요.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 밤마다 소음이 너무 심해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최대한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남자는 문을 더 좁게 열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사정? 사정이요? 매일 밤 11시에 무슨 사정이? 조심하겠습니다. 탕. 문이 닫혔다. 나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이가 없었다. 무시당한 기분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조용히 살 권리를 요구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일인가? 계단을 내려오며 중얼거렸다. 정말 전쟁하자는 거구나.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앱을 켰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관리실 필요하다면 경찰,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조치까지.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지만 이미 시작된 전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노려보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10시 45분 마이너스 시작. 11시 0분 마이너스 최고조. 12시 0분 마이너스 정적. 패턴이 있었다.
마치 시간표라도 있는 것처럼 규칙적이었다. 대체 뭐라는 거야? 그날 이후 위층 남자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내렸다. 죄인처럼 구는 모습이 더 화가 났다. 나는 숨을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단순한 층간소음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오후 아파트 관리실. 802호 소음 민원이시죠? 관리 직원은 두꺼운 민원 장부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네, 매일 밤이에요. 녹음도 해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증거를 보여주려 했다. 직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 집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경고는 하겠습니다만. 말끝을 흐리는 직원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냈다. 동정? 연민? 관리실을 나오며 의구심이 커졌다. 복잡하다. 대체 뭐가 복잡하다는 걸까? 그때부터 나는 관찰을 시작했다. 20년 대기업 생활로 단련된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엑셀 파일을 만들고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정리했다. 일주일간의 관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매일 밤 10시 45분 현관문 소리, 10시 50분 발걸음 시작, 11시 정각 쿵쾅거림 최고조, 11시 30분 아이 울음, 자정 완전한 정적.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평일 낮 시간은 완벽하게 조용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평일 밤 10시 45분부터 자정까지만 소음이 발생했다. 직장인인가? 며칠 후 우편물을 가지러 나갔다가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유모차. 유모차를 끄는 건 그 남자였다. 뒤따라 올라가는 5살쯤 된 남자아이. 어린이집 가방에서 이름표를 발견했다. 김민준, 김서연. 2명. 그런데 엄마는? 일주일 내내 관찰했지만 여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저녁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위를 올려다봤다. 작은 아이 옷들만 빼곡했다. 여자 어른 옷은 없었다. 한부모 가정.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하필 밤 10시 45분일까? 답은 며칠 후 찾았다. 주차장에서 그를 만난 순간. 밤 10시 30분 낡은 중고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을 봤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와이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다. 뒷좌석에서 잠든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내리는데 그의 팔이 떨리고 있었다. 저게 매일? 순간 깨달았다. 그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 이후 아이들을 데리고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다. 10시 45분. 그것은 그가 겨우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잠에서 깬 아이들은 배고프고 피곤해서 울 것이다. 혼자서 2아이를 달래고 씻기고 재우는 과정. 그게 그 소음의 정체였다.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솔직히 도움을 주기보다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내가 왜? 나도 힘든데.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다. 그래도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그날 밤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쿵쾅거림은 혼자서 2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의 발걸음이었고 울음소리는 엄마를 찾는 아이들의 외침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저 위층에선 지금 전쟁 중이구나. 창밖엔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다. 축축한 밤 공기처럼 내 마음도 무거워졌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일주일 후에 시작됐다. 일주일 후 밤 11시 30분.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제는 소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이 됐다. 저 아버지는 언제 쉬는 걸까? 아이들은 제대로 먹기는 하는 걸까? 쿵. 그때였다. 천장이 무너질 듯한 충격음. 테이블 위 컵이 쓰러졌다. 선반 위 액자가 떨어져 깨졌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이건 평소 소음이 아니었다. 곧이어 들려온 아이들의 비명.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였다.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맨발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8층 복도 802호 문틈으로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 문을 두드렸다. 발로 찼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안에서는 아이들 울음소리만 커질 뿐 어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기침 소리. 연기를 마신 게 분명했다. 손이 떨렸다. 한강 아파트 802호. 불이 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복도로 이웃들이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가온끈을 매며 물었다. 위층에 불이. 아이들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요. 세상에. 이웃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제발, 아이들이라도 왜 문을 열지 않는 걸까?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쳤다. 설마 10분,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 후 소방관들이 도착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어린아이 2하고 어른 1명. 쾅, 쾅, 쾅. 문이 부서졌다. 하얀 연기가 복도로 쏟아졌다. 소방관들이 들어갔다. 성인 남성 1명 발견. 의식 없음. 어린이 2 확인. 방 구석에 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온 남자.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팔. 뒤이어 나온 아이들. 큰아이가 동생을 꼭 안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과 그을음으로 범벅이었다. 아빠, 아빠,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내 탓인가?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안도했다. 불은 왜? 주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냄비가 완전히 타 있었어요. 구급차를 따라갔다. 병원 응급실. 2 아이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아줌마.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우리 아빠, 괜찮을까요? 응, 민준아. 괜찮을 거야. 아빠가 자꾸 쓰러져요. 일 때문에 피곤해서.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오늘도 아빠가 쓰러졌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제가 라면 끓이려고 했는데 불이 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작은 어깨가 떨렸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매일 밤의 쿵쾅거림. 그것은 이 아이가 쓰러진 아빠를 깨우려는 필사적인 발걸음이었다. 울음소리는 엄마를 찾는 동생의 울음이었다. 그들에게 매일 밤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머릿속에서 몇 가지 장면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병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창백했다. 아, 아래층 분이. 그가 나를 보고 놀랐다. 괜찮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아이들은 밖에 있어요. 무사해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침묵.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전 이지영이에요. 죄송합니다. 소음 때문에 저야말로 사정도 모르고.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시작된 고백.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아내가 작년에 떠났어요. 침묵. 다른 남자를 만났대요. 아이들은 못 키우겠다고 저한테 맡기고. 충격이었지만 놀라지 않았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쓰러지기 시작한 게. 매일 밤 11시의 비밀. 탈진이래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는 7시에 끝나요. 어린이집은 6시까지. 아이들을 회사로 데려가요. 회의실 구석에 놔두고 일을 마저 해요. 10시쯤 되어서야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요. 현관에서, 거실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민준이가 절 깨우려고 뛰어다녀요. 쿵쾅거림의 정체. 발로 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게 그 소음이었어요. 모든 게 이어졌다. 5살 민준이의 필사적인 몸부림. 3살 서연이의 공포의 울음. 무언가 끌리는 소리는 민준이가 아빠를 침대로 옮기려는 시도. 오늘도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들어오자마자 쓰러졌어요. 민준이가 배고프다고 라면이라도 끓여주려고. 5살이 제가 제대로 된 아빠였다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아이가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 말씀 마세요. 내 목소리도 떨렸다. 충분히 좋은 아빠세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가끔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보육원에 보낼까도. 하지만 이 아이들의 유일한 가족은 저잖아요. 문이 열렸다. 아이들이 들어왔다. 아빠. 2 아이가 침대로 뛰어들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 아프지 마요. 서연이의 작은 손이 아빠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빠, 이 아줌마가 우리 구해줬어요. 민준이가 나를 가리켰다. 준호 씨의 눈빛.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말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야말로 죄송해요. 민원만 넣고 오히려 다행이에요. 오늘 당신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민준아, 이제부터 아줌마가 가끔 도와줄게.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이웃이잖아.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들어야 했던 건 소음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였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2달 후 봄.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만개했다. 놀이터 벤치. 준호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요즘은 잘 안 쓰러져요.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병원도 다니고 회사도 재택근무 허락받고. 다행이네요. 그네 위에 민준과 서연. 아줌마, 나 봐봐. 서연이 잘한다. 2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웃들의 도움, 옆집 아주머니의 육아 도움, 아래층 할아버지의 장기 수업, 주말마다 내가 봐주는 아이들. 사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곧 이사 가요. 부산, 처가에서 오라고. 서운했다. 하지만 이해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일주일 후 이사 날. 이삿짐 트럭 앞. 아줌마, 이거요. 민준이가 그림을 내밀었다. 아파트와 5명의 사람.
아빠, 민준, 서연, 나, 그리고 이 사람은 아줌마 가족이에요. 우리 이웃이니까. 아이는 몰랐다. 내가 혼자라는 걸. 하지만 그 그림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고마워, 민준아. 작은 포옹. 아줌마도 우리 가족이에요. 차가 출발했다. 안녕, 아줌마. 또 만나요. 그날 밤, 텅 빈 천장. 너무나 조용했다. 적막했다. 휴대폰 메시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보고 싶대요. 사진. 바다가 보이는 집. 환한 웃음. 나도 모르게 미소. 창밖에 벚꽃. 봄바람. 그의 겨울과 봄 사이 나는 배웠다. 소음 속에는 때로 누군가의 삶이, 이야기가,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소리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 천장을 올려다본다.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다. 당신의 천장은 누군가의 바닥이다. 때로는 소음보다 적막이 더 외로운 법이다. 다음 날 오후 아파트 관리실. 802호 소음 민원이시죠? 관리 직원은 두꺼운 민원 장부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네, 매일 밤이에요. 녹음도 해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증거를 보여주려 했다. 직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 집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경고는 하겠습니다만. 말끝을 흐리는 직원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냈다. 동정? 연민? 관리실을 나오며 의구심이 커졌다. 복잡하다. 대체 뭐가 복잡하다는 걸까? 그때부터 나는 관찰을 시작했다. 20년 대기업 생활로 단련된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엑셀 파일을 만들고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정리했다. 일주일간의 관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매일 밤 10시 45분 현관문 소리, 10시 50분 발걸음 시작, 11시 정각 쿵쾅거림 최고조, 11시 30분 아이 울음, 자정, 완전한 정적.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평일 낮 시간은 완벽하게 조용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평일 밤 10시 45분부터 자정까지만 소음이 발생했다. 직장인인가? 며칠 후 우편물을 가지러 나갔다가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유모차. 유모차를 끄는 건 그 남자였다. 뒤따라 올라가는 5살쯤 된 남자아이. 어린이집 가방에서 이름표를 발견했다. 김민준, 김서연. 2명. 그런데 엄마는? 일주일 내내 관찰했지만 여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저녁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위를 올려다봤다. 작은 아이 옷들만 빼곡했다. 여자 어른 옷은 없었다. 한부모 가정.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하필 밤 10시 45분일까? 답은 며칠 후 찾았다. 주차장에서 그를 만난 순간. 밤 10시 30분 낡은 중고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을 봤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와이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다. 뒷좌석에서 잠든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내리는데 그의 팔이 떨리고 있었다. 저게 매일? 순간 깨달았다. 그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 이후 아이들을 데리고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다. 10시 45분. 그것은 그가 겨우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잠에서 깬 아이들은 배고프고 피곤해서 울 것이다. 혼자서 2 아이를 달래고 씻기고 재우는 과정. 그게 그 소음의 정체였다.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솔직히 도움을 주기보다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내가 왜, 나도 힘든데.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다. 그래도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그날 밤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쿵쾅거림은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의 발걸음이었고, 울음소리는 엄마를 찾는 아이들의 외침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저 위층에선 지금 전쟁 중이구나. 창밖엔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다. 축축한 밤 공기처럼 내 마음도 무거워졌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일주일 후에 시작됐다. 일주일 후 밤 11시 30분.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제는 소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이 됐다. 저 아버지는 언제 쉬는 걸까? 아이들은 제대로 먹기는 하는 걸까? 쿵. 그때였다. 천장이 무너질 듯한 충격음. 테이블 위 컵이 쓰러졌다. 선반 위 액자가 떨어져 깨졌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이건 평소 소음이 아니었다. 곧이어 들려온 아이들의 비명.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였다.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맨발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두 칸씩 뛰어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8층 복도. 802호 문틈으로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 문을 두드렸다. 발로 찼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안에서는 아이들 울음소리만 커질 뿐 어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기침 소리. 연기를 마신 게 분명했다. 손이 떨렸다. 한강 아파트 802호. 불이 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복도로 이웃들이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가온끈을 매며 물었다. 위층에 불이. 아이들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요. 세상에. 이웃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제발, 아이들이라도. 왜 문을 열지 않는 걸까?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쳤다. 설마. 10분.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 후 소방관들이 도착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어린아이 둘하고 어른 한 명. 쾅, 쾅, 쾅. 문이 부서졌다. 하얀 연기가 복도로 쏟아졌다. 소방관들이 들어갔다. 성인 남성 한 명 발견. 의식 없음. 어린이 둘 확인. 방 구석에 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온 남자.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팔. 뒤이어 나온 아이들. 큰아이가 동생을 꼭 안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과 그을음으로 범벅이었다. 아빠, 아빠,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내 탓인가?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안도했다. 불은 왜? 주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냄비가 완전히 타 있었어요. 구급차를 따라갔다. 병원 응급실. 두 아이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아줌마.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우리 아빠, 괜찮을까요? 응, 민준아. 괜찮을 거야. 아빠가 자꾸 쓰러져요. 일 때문에 피곤해서.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오늘도 아빠가 쓰러졌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제가 라면 끓이려고 했는데 불이 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작은 어깨가 떨렸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매일 밤의 쿵쾅거림.
그것은 이 아이가 쓰러진 아빠를 깨우려는 필사적인 발걸음이었다. 울음소리는 엄마를 찾는 동생의 울음이었다. 그들에게 매일 밤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머릿속에서 몇 가지 장면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병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창백했다. 아, 아래층 분이. 그가 나를 보고 놀랐다. 괜찮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아이들은 밖에 있어요. 무사해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침묵.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전 이지영이에요. 죄송합니다. 소음 때문에 저야말로 사정도 모르고.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시작된 고백.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아내가 작년에 떠났어요. 침묵. 다른 남자를 만났대요. 아이들은 못 키우겠다고 저한테 맡기고. 충격이었지만 놀라지 않았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쓰러지기 시작한 게 매일 밤 11시의 비밀. 탈진이래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는 7시에 끝나요. 어린이집은 6시까지. 아이들을 회사로 데려가요. 회의실 구석에 놔두고 일을 마저 해요. 10시쯤 되어서야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요. 현관에서, 거실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민준이가 절 깨우려고 뛰어다녀요. 쿵쾅거림의 정체. 발로 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게 그 소음이었어요. 모든 게 이어졌다. 5살 민준이의 필사적인 몸부림. 3살 서연이의 공포의 울음. 무언가 끌리는 소리는 민준이가 아빠를 침대로 옮기려는 시도. 오늘도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들어오자마자 쓰러졌어요. 민준이가 배고프다고 라면이라도 끓여주려고. 5살이 제가 제대로 된 아빠였다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아이가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 말씀 마세요. 내 목소리도 떨렸다. 충분히 좋은 아빠세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가끔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보육원에 보낼까도. 하지만 이 아이들의 유일한 가족은 저잖아요. 문이 열렸다. 아이들이 들어왔다. 아빠. 2 아이가 침대로 뛰어들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 아프지 마요. 서연이의 작은 손이 아빠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빠, 이 아줌마가 우리 구해줬어요. 민준이가 나를 가리켰다. 준호 씨의 눈빛.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말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야말로 죄송해요. 민원만 넣고 오히려 다행이에요. 오늘 당신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민준아, 이제부터 아줌마가 가끔 도와줄게.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이웃이잖아.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들어야 했던 건 소음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였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2달 후 봄.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만개했다. 놀이터 벤치. 준호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요즘은 잘 안 쓰러져요.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병원도 다니고 회사도 재택근무 허락받고. 다행이네요.
그네 위에 민준과 서연. 아줌마, 나 봐봐. 서연이 잘한다. 2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웃들의 도움, 옆집 아주머니의 육아 도움, 아래층 할아버지의 장기 수업, 주말마다 내가 봐주는 아이들. 사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곧 이사 가요. 부산, 처가에서 오라고. 서운했다. 하지만 이해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일주일 후 이사 날. 이삿짐 트럭 앞. 아줌마, 이거요. 민준이가 그림을 내밀었다. 아파트와 5명의 사람. 아빠, 민준, 서연, 나, 그리고 이 사람은 아줌마 가족이에요. 우리 이웃이니까. 아이는 몰랐다. 내가 혼자라는 걸. 하지만 그 그림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고마워, 민준아. 작은 포옹. 아줌마도 우리 가족이에요. 차가 출발했다. 안녕, 아줌마. 또 만나요. 그날 밤, 텅 빈 천장. 너무나 조용했다. 적막했다. 휴대폰 메시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보고 싶대요. 사진. 바다가 보이는 집. 환한 웃음. 나도 모르게 미소. 창밖에 벚꽃. 봄바람. 그의 겨울과 봄 사이 나는 배웠다. 소음 속에는 때로 누군가의 삶이, 이야기가,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소리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 천장을 올려다본다.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다. 당신의 천장은 누군가의 바닥이다. 때로는 소음보다 정막이 더 외로운 법이다.